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12장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레이어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학습 주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서브 레이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DLC 서브레이어, 즉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레이어였던 것입니다. 챕터 12장에서는 또 하나의 서브레이어인 맥 서브레이어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개의 서브레이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데이터 링크 컨트롤,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Multiple Access Resolution이라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에는 다수의 스테이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션들이 하나의 절차 없이 전송 매체, 공유하고 있는 전송 매체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데이터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스테이션이 전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어하는 멀티플 액세스 레졸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플 액세스 레졸루션 기능을 수행하는 서브레이어가 곧 맥,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레이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경우 말하는 권리를 먼저 확정할 것입니다. 손을 든 사람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발언하는 도중에 내가 발언하는 그러한 권리를 막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룰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통신에서도 멀티포인트 링크에 여러 개의 다수 개의 스테이션 또는 노드가 연결된 경우 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일종의 룰,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 필요한 것입니다.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 불규칙하게 접근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컨트롤드 액세스 프로토콜, 극히 제한된 접근을 허락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채널라이제이션 프로토콜, 보통 무선 통신에서 많이 쓰고 있는 FDMA, TDMA, CDMA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2의 1절 랜덤 액세스 부분입니다. 불규칙하게 접근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랜덤 액세스 또는 컨텐션 메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랜덤 액세스 또는 경쟁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랜덤 액세스 또는 컨텐션 메소드에서는 어떤 스테이션도 다른 스테이션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스테이션도 다른 스테이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컨텐션, 경쟁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스테이션도 어떤 다른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특정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에 정의된 프로시주어, 즉 절차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법이 곧 랜덤 액세스 방식인 것입니다. 랜덤 액세스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방식의 진화 과정입니다. 멀티플 액세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멀티플 액세스는 다시 CSMA로 발전하고 CSMA는 다시 유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CSMA CD 방식과
무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CSMA, CA 방식으로 분류되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멀티플 액세스 방식입니다. 최초의 멀티플 액세스 방식은 1970년대 초에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알로아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었던 것입니다. 알로아는 하와이 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침 인사입니다. 무선 랜을 대상으로 한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알로아는 9600bit/s의 비트 레이트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레임을 중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인 것입니다. 통신 스테이션에서 기지국에 프레임을 전송하면 기지국이 다시 수신 스테이션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중계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알로아에서는 스테이션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전송하고 또 수신한다는 것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충돌할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응답 신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프레임이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배 정도까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잘 받았다라는 애크놀러지먼트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스테이션은 다시 리트랜스미션, 동일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이 증가하면 충돌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드 주파수로서, 즉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주파수로 407MHz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GHz 단위보다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된 주파수, 다운로드 주파수는 413MHz를 사용한 것입니다. 최초로 사용된 가장 단순한 멀티플 액세스 방식인 것입니다. 12의 1의 2절 두 번째 방법, CSMA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방식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송 매체에 흐르는 전류를 미리 탐지해 보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타 스테이션이 전송 매체를 사용한다고 판단해서 패킷을 전송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전송 매체에 캐리어,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미리 센싱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 CSMA 방식인 것입니다. CSMA 방식에서는 스테이션이 패킷을 송신하기 전에 채널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해선에 흐르는 전류의 강도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즉 사용 중이면 대기하고, 전송 매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사용 중이 아니면 패킷을 송신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캐리어를 센싱한다는 것은 채널의 사용 여부를 전류의 흐름으로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대화 전 남의 발언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화 전에 경청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전송 전에 미리 감지하는 방식, CSMA 방식인 것입니다. CSMA에서도 컬로전, 즉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에서의 충돌, 시간 중첩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콜로전이 일어나는 경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지금 현재 패킷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 영역인 것입니다. B가 패킷을 전송하는데 그 전파는 스테이션 A에게도 미치고 또 스테이션 D, 스테이션 C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패킷의 첫 번째 비트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패킷의 마지막 비트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패킷의 첫 번째 비트에서 마지막 비트까지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B가 패킷을 전송하고 곧 이어서 C가 패킷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인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에서 C의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D에도 전파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B에도 도달하고 A에도 도달하는 것입니다. C가 보내는 패킷 첫 번째 비트가 D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C의 패킷의 마지막 비트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A에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려서 프레임 패킷이 도착할 것입니다. 파란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바로 회색 영역인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에서는 노란색 부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노란색 부분 역시 파란색 부분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색 영역은 항상 두 개의 신호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란색 영역은 C 신호만 존재하고 파란색 영역은 B 신호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또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CSMA에서 신호가 중첩됨으로 인해서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본 것입니다. CSMA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Persistent Strategy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스테이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지속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persistence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CSMA에서의 persistence, 지속성과 백업,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istence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non-persistence, one-persistent, p-persistent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채널이 현재 비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채널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스테이션이 채널에 패킷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디 상태에 있습니다. 리디 상태에서 캐리어를 센싱 하는 과정에서 비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non persistent 방식에서는 일정 시간 채널이 비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센싱하면 일정 정해진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캐리어를 센싱 해보는 것입니다. 역시 만약에 비지 상태에 있지 않고 채널을 어떤 스테이션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 들어갔다. 패킷을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비지 상태에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다시 기다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채널이 아이들 상태에 있다면 트랜스밋,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비지 상태에 있다면 일정한 정해진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리는 과정,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캐리어를 센싱하는 방식, 아이들 스테이트에 매체가 도달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 퍼시스턴트 전략입니다. 원 퍼시스턴트 전략은 채널 비지 상태가 풀리자마자, 즉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채널 비지 여부를 센싱하고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 원 퍼시스턴트 전략인 것입니다. 다음은 P 퍼시스턴트 전략입니다. P 퍼시스턴트 전략, P, probability, 확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값을 랜덤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값, 즉 그 값이 확률에서 정한 값보다 작으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지 않다면 다시 원 슬롯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확률에서 정한 기준값과 내가 뽑은 수치를 비교해서 내가 뽑은 수치가 확률 변수 값보다 작다고 한다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지 않다면 다시 원 슬롯 타임, 정해진 시간입니다. 원 슬롯 타임을 기다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P 퍼시스턴트 전략, 원 퍼시스턴트 전략, 논 퍼시스턴트 전략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개의 퍼시스턴스 메소드에 관한 동작 상태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원 퍼시스턴트 스트레이터지입니다. 채널이 비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continuously sensing, 즉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 전송 매체가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계속 센싱하는 것입니다. 센싱하는 과정에서 다시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패킷을 트랜스밋, 전송하는 방식을 원 퍼시스턴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퍼시스턴트 방식인 것입니다. 넌 퍼시스턴트 방식에서는 채널이 비지라고 판단이 되면, 즉 센싱 되면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채널이 비지 상태인지 아이들 상태인지 여부를 센싱해서 다시 비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다시 비지 상태로 왔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돌을 될 수 있는 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지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패킷을 트랜스밋,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P 퍼시스턴트, 즉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계속 비지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다가 아이들 상태로 들어간 순간부터 랜덤하게 특정 스테이션에 주어지는 값이 확률 변수 값보다 작으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작지 않다면 원 슬롯 타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채널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오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할당된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숫자가 확률 변수값보다 작다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보다 나에게 배정된 불규칙적으로 주사위 던져서 배정되는 R 값이 작다면 다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의 1의 3절 CSMA CD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MA CD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인 것입니다. CSMA에 CD가 추가된 것입니다. 콜로전 디텍션이 추가된 것입니다. 즉 패킷의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통신 절차를 포함한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CSMA 방식은 2개 이상의 스테이션이 동시에 채널이 사용 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패킷을 전송하면 패킷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패킷이 충돌한다는 것은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송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SMA는 패킷 충돌에 관한 절차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SMA CD 방식이 현재 유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CSMA CD 방식에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그 충돌을 즉시 검출할 것입니다. 패킷을 전송을 중단할 것입니다. 패킷의 전송을 중단하고 일정 시간 대기한 후 다시 패킷을 리트랜스미션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오래 기다릴수록 스테이션들이 오래 기다릴수록 충돌은 줄어들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웨이트 타임을 결정하는 하나의 룰은 최대 전송 시간, 프레임이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간에 n이 1일 경우 최소 2배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돌 확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n이 2인 경우에는 최대 전송 시간의 4배 정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n값을 랜덤하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송량이 많은 경우에 버스의 혼잡도가 높아지고 충돌이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프레임의 패킷의 전송 시간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돌을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여러 개의 스테이션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 스테이션이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스테이션이 패킷을 전송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송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CSMA CD 방식을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는 number of attempt, 시도 횟수인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시도 횟수인 것입니다. 트랜스미션이 실패한 경우 다시 리트랜스미션 해야 되는데 최대 15번까지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트랜스미션 횟수를 카운트하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K인 것입니다. TP, maximum 최대 propagation, 최대 전송 시간인 것입니다. 최대 전송 시간이라는 것은 그 프레임이 전송되는데 가장 느린 경우에 비트레이트가 가장 낮은 경우의 전송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FR, Average Transmission Time, 프레임이 전송되는 데 필요한 특정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또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비트레이트가 서로 틀릴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레이트가 서로 틀리지만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그러한 스테이션까지 전송되기 위한 평균 시간은 보통 얼마가 걸린다 라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TFR, Average Transmission Time인 것입니다. TB, 백오프 타임, 다시 처음 절차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백오프 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을 TB로 표현할 것입니다. 스타트,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K값을 0으로 놓을 것입니다. 한 번도 다시 리트랜스미션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트랜스미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값을 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퍼시스턴트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건 아닙니다. 원 퍼시스턴트 전략을 선택하든 넌 퍼시스턴트 전략을 선택하든 P 퍼시스턴트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널이 비지 상태인지 아이들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각각의 퍼시스턴트 전략에 따라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트랜스미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콜로전이 디텍션 되는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밋, 프레임이 트랜스밋 되고 다시 레시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트랜스밋, 레시브 되는 과정 전 과정에서 계속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났다고 검출됐다고 한다면 다시 리트랜스미션 과정, 다시 백오프 과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트랜스밋 앤 레시브, 송수신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석세스, 성공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통신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콜로전이 디텍션 된 경우에는 제밍 시그널을 각 스테이션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백오프에서 리트랜스미션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K값, 초기값은 0이었습니다.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1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 리트랜스미션을 인정하게 되면 계속 다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태에서는 리트랜스미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더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시멈 값을 결정한 것입니다. 맥시멈 값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트랜스미션 시도는 15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가 Kmax 15보다 크다면 통신 취소하고 다시 다음 상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백오프 타임, 백오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면 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wait TB, 백오프 타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오프 타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랜덤하게 R 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0에서 2K-1까지. 이 K는 재시도 횟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을 더 많이 시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0에서부터 더 큰 수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R 값이 선택되면, 불규칙하게 선택되면, 랜덤하게 선택되면 그 R 값과 맥시멈 프로파게이션 타임과 곱해서 그 곱한 결과가 백오프 타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 트랜스미션 타임과 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백오프 타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과정. CSMA CD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통신 절차인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랜스미션, 전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신호의 에너지 레벨, 또 아이들리스, 즉 프레임이 전송되지 않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레벨,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의 에너지 레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콜로전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커진다고 하면 콜로전이 디텍션, 검출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트랜스미션 하는 시간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아이들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제로인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콜로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에너지 레벨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서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CSMA, CA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MA, CA, CD가 CA로 변형된 것입니다.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방식인데 with collision detection이 아니라 collision avoidance인 것입니다. 될 수 있는 충돌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충돌이 증가하면 리트랜스미션 횟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횟수가 증가하면 트랜스미션 타임 길어질 것입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비트레이트가 유선 네트워크보다 낮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웨이팅 타임,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콜로전, 충돌을 어보이드, 피하기 위한 CSMA, CA의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프레임 스페이스,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컨텐션 윈도우, 경쟁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액놀러지먼트 신호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볼 부분입니다. 또 RTS,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 프레임 전송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리퀘스트 신호인 것입니다. 프레임 수신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Clear to Send 신호, 물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내용입니다. CSMA, CA에서의 통신 절차를 표현한 플로우 다이아그램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부터 레전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재시도 횟수인 것입니다. 리트랜스미션 재시도 횟수. TB는 백오프 타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백오프 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인 것입니다. 프레임 간의 공간이라는 의미, 스페이스지만 시간인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미리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RTS, Request to Send, 수신기에게 전송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프레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리퀘스트 신호인 것입니다. Clear to Send, CTS 신호는 수신기가 프레임을 수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송신기에게 알려주는 레스폰스 신호인 것입니다. RTS, CTS, 핸드 쉐이킹 방식인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데이터 받을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묻고 데이터 받을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제일 수 있는 한 줄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이 전송할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K 초거치는 0이 될 것입니다. 채널이 프리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지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널이 프리 상태에 들어갔다, 즉 채널이 지금 아이들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충돌을 될 수 있는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컨텐션 윈도우, 경쟁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0에서 2K-1, K는 리트랜스미션 시도 횟수입니다. 리트랜스미션이 많아지면 이 값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에서 선택되는 R 값도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R 값을 이용해서 기다리는 웨이트 타임을 설정할 것입니다. 컨텐션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nd RTS 신호를 샌딩 할 것입니다. 송신 스테이션이 데이터 받을 준비되어 있는지 수신 스테이션에게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타이머를 돌릴 것입니다. 타이머 일정 시간 동안 clear to send, 즉 다시 말하면 받을 준비되어 있다 라는 신호가 오지 않으면 일정 시간 오지 않으면 타임아웃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재시도, 다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타임아웃 전에 CTS 신호가 도착했다면 다시 또 IFS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하자마자 타이머를 돌리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타임아웃 되기 전에 Acknowledgement 신호가 도착하면 Success, 프레임의 송수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타임아웃 되면 다시 역시 재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K는 하나 증가할 것입니다. K가 최대 리트랜스미션 횟수보다 크다면 어바우트 통신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리미트, 리트랜스미션 횟수가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TV 타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오프 타임인 것입니다. 백오프 타임은 맥시멈 트랜스미션 타임과 혹은 에버리지 트랜스미션 타임과 선택된 R 값을 이용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R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게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CSMA, CD 방식에서와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K를 하나 증가시킨 채 다시 전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CSMA, CA에서의 통신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CSMA, CA와 네트워크 얼로케이션 벡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들이 4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A, B, C, D로 명명한 것입니다. A와 B가 지금 프레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A가 소스이고 B가 데스티네이션, 수신기인 것입니다. A가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DIFS, Interframe Space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작은 경우, Short Interframe Space. 또 다른 하나, DIFS는 조금 더 길게 기다리는 시간, Distribute Interframe Space가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먼저 일정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전송할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Request to Send 신호를 수신 스테이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신호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다렸다가 데스티네이션도 역시 RTS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CTS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Clear to Send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C와 D 스테이션이 Clear to Send 신호를 같이 받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 다른 스테이션이 지금 현재 프레임을 송수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네트워크에 할당되는 벡터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RTS 보내고 CTS 받았습니다. 또다시 짧은 시간 SIFS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전송이 끝나면 다시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수신단 쪽에서 데스티네이션 스테이션 쪽에서 Acknowledgement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 Acknowledgement 신호를 C 스테이션과 D 스테이션이 같이 수신하면 이후 시간부터 C와 D는 네트워크 얼로케이션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전송 또는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RTS와 CTS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2의 2절 세 번째 마지막 방법 Controlled Access 방식인 것입니다. Controlled Access 방식에서는 각 스테이션에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한 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Controlled Access에서 각각의 스테이션들은 프레임을 전송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른 스테이션들이 컨설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룰에 따라서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만 스테이션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스테이션이 인증하지 않으면 특정 스테이션은 프레임을 전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획득해야지만이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Controlled Access 방법, 세 가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2의 1절 리저베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약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미리 전송할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각 스테이션들이 예약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리저베이션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1번 스테이션 프레임 전송하겠다라고 예약을 한 것입니다. 3번 스테이션 역시 예약한 것입니다. 4번 예약했습니다. 2번과 5번 스테이션은 전송할 프레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4번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예약 필드입니다. 1번 스테이션만 프레임을 전송하겠다라고 예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어떤 스테이션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프레임 전송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리저베이션 방식에 의한 맥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12의 2의 2절 폴링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은 여론조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 이 폴링 방식은 프라이머리 스테이션과 세컨더리 스테이션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통신의 개시, 이니셔티브는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커맨드는 프라이머리 스테이션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링크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폴링 과정이라는 것은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에게 데이터 보낼 데이터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컨더리 스테이션에서 전송할 프레임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세컨더리 스테이션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세컨더리를 선택해서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문의할 것입니다. 클리어 투 샌드,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그널이 프라이머리에 오면 그 프라이머리가 그 해당 세컨더리 스테이션에게 프레임을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폴링 방식인 것입니다. 리저베이션 방식이나 폴링 방식이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통신 시스템을 개발할 때 혹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폴링 액세스 메소드에서의 select 선택 기능과 폴 펑션 즉 폴링 기능에 관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렉션 기능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스테이션에게 보낼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송신할 프레임을 먼저 송신하기 전에 셀렉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B 스테이션에게 셀렉트 신호 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 받을 준비되어 있는지 request to send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B 쪽에서는 데이터 받을 준비되어 있다. clear to send 즉 acknowledgement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B에게 데이터를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잘 받았다라는 acknowledgement 신호를 받으면 통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폴링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A 스테이션에게 지금 전송할 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애크놀러지먼트 전송할 프레임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통신은 끝난 것입니다. 다시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B 스테이션에게 폴링 송신할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B는 폴링 신호를 받자마자 바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가 데이터를 이상 없이 수신하면 다시 스테이션 B에게 acknowledgement 신호를 내려주는 통신 절차인 것입니다. 12의 2의 3절 토큰 패싱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패싱 방식은 일반적으로 토큰 링 방식 또는 토큰 버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가 링형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버스형으로 구성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네트워크는 링형이나 버스형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가 스타형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패킷,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 패턴을 확보한 스테이션만이 프레임,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큰,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증에 해당하는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어떤 스테이션이 전송할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토큰을 획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송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토큰을 그냥 패스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전송할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토큰을 확보해서 패킷을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링형 또는 퍼스형인 경우로 나누어서 사용되는데 링형인 경우에는 스테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일정하게 토큰이 회전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버스형인 경우에는 미리 스테이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링형에서의 토큰 패싱 방식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송할 패킷이 있는 경우에 토큰을 획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큰을 획득해서 프레임을 전송한 다음에 패킷을 전송한 다음에 다시 토큰은 프리 토큰으로 바꾸어서 회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과정을 통해서 토큰 패스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토큰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A가 전송할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A가 프리 토큰을 획득해서 BG 토큰으로 바꾼 다음 BG 토큰인 이상 B나 C나 D는 프레임을 전송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프레임, 즉 패킷을 보내는 것입니다. 패킷을 C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C가 수신했습니다. BG 토큰에 딸린 프레임을 C가 복사해서 수신할 것입니다. 프레임은 다시 원래 A 스테이션까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A 스테이션은 프레임을 보내면서 프레임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C에게 전달된 다음에 다시 A에게 되돌아온 프레임과 A가 복사번호로 갖고 있는 프레임이 일치하면 C에 잘 전달된 것입니다. 다시 A에서 C에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토큰을 프리 토큰으로 바꿔서 회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토큰 패싱 방식에 의한 프레임 전송 과정 알아보는 것입니다. 토큰 패싱 프로시주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기다리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토큰을 획득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낼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는 프레임을 전송하면 될 것입니다. 할당된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다시 토큰은 프리 토큰으로 놓아줘야 할 것입니다. 보낼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토큰을 프리 토큰으로 패싱하면 되는 것입니다. 버스형의 랜에서의 토큰 버스 방식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형 방식에서의 랜에서는 토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번 스테이션 우선순위 1번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선순위는 C 스테이션입니다. 3번 우선순위를 갖는 B 스테이션, 4번 우선순위를 갖는 D 스테이션.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1번이 제일 먼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낼 프레임이 없다면 프리 토큰으로 놓아주면 다음 C 스테이션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2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수신 전용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할 프레임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토큰이 전달되는 순서는 A, C 우선순위에 따라서 B, D가 되는 것입니다. 12의 3절 채널라이제이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라이제이션 혹은 채널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널라이제이션은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채널 분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지국과 휴대폰 사이에는 다수의 채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휴대폰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기지국과 통신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역시 멀티플 액세스 메서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밴드 입수를 갖고 있는데 그 밴드 입수는 물론 어떤 링크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입니다. 링크의 밴드 입수를 나눠서 쓰는데 시간에 따라서 나눠 쓸 거냐 아니면 주파수에 따라서 채널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코드를 이용해서 채널을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눌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존재하는 테크닉은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타임을 나눠서 쓰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2의 3의 1절 FDMA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인 것입니다. Available Bandwidth, 즉 사용 가능한 밴드입스를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서 쓰겠다는 방식인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밴드가 주파수 대역이 할당될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스테이션에서는 할당된 밴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밴드 패스 필터가 사용될 것입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스테이션 여러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1, 2, 3, 4, 4개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4개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채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링크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킷, 해선 또는 링크는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눈다는 것은 주파수 차원에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차원에서 현재 4개의 채널로 나눈 것입니다. 스테이션 1은 하늘색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2는 주황색 밴드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스테이션 3, 백색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또 스테이션 4는 노란색 밴드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전송할 것입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션, 4개의 스테이션이 동시에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채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차원에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밴드패스 필터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4개의 스테이션이 4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서로 중첩되지 않게 프레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12의 3의 2절 TDMA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인 것입니다. 채널을 나누어서 쓰는데 시간의 차원에서 나누어 쓴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간, 분할된 시간을 타임 슬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에서는 타임 슬롯이 할당될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은 할당된 타임 슬롯 동안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4개가 서로 통신하는 부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공통 채널을 이용할 것입니다. 채널을 4개로 나누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4개로 나누어서 쓰는데 시간의 차원에서 4개로 나눈 것입니다. 주파수 차원에서는 공통 주파수 대역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나눈 채널들을 타임 슬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1은 하늘색 타임 슬롯, 정해진 시간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2는 정해진 시간, 즉 노란색 타임 슬롯에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당된 채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널이 4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12의 3의 3절 CDMA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측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퀄컴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 측면에서의 특허인 것입니다. 전자기술의 최근 진보에 따라서 임플리멘테이션 시스템으로 구현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한국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티에서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으로 접어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CDMA는 FDMA하고 다른 측면이 많은 것입니다. FDMA하고의 차이점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링크의 밴드 입수 대역폭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FDMA에서는 밴드 입수를 스테이션에 따라서 채널로 분할해서 쓰는 것입니다. TDMA하고도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TDMA는 타임을 쉐어링하는 방식이지만 CDMA 방식에서는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당된 시간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단순한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4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은 전송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D1, D2, D3, D4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코드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1에 할당된 코드는 C1인 것입니다. C2, C3, C4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데이터에 코드를 곱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코드를 전송해서 곱하면 나중에 C1, C2, C3, C4를 이용해서 D1만 또는 D2만, D3만, D4만 추출할 수 있다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에 할당되는 칩 코드 또는 칩 시퀀스인 것입니다. C1, C2, C3, C4 각각 서로 다른 코드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CDMA에서의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 표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송할 데이터는 비트 0 아니면 비트 1이 되는 것입니다. CDMA에서는 비트 0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하고 비트 1은 플러스 1로 표현할 것입니다. 물론 보낼 데이터가 없는 사일런스 상태는 0로 표현할 것입니다. CDMA에서의 멀티플렉싱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4개를 가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이 전송할 데이터 비트 0, 비트 0, 사일런트, 즉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트 1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변환돼서 표현될 것입니다. 비트 0는 마이너스 1로, 비트 0는 마이너스 1로, 사일런트 상태는 0로, 비트 1은 플러스 1로 표현될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션 1, 2, 3, 4에는 칩 코드가 할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션 1에 할당된 칩 코드가 A인 것입니다. 스테이션 2에 B, 스테이션 3에 C, 스테이션 4에 D라는 칩 코드가 할당된 것입니다. 비트 0는 마이너스 1로 변환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전송 데이터에 칩 코드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플러스 1인 데이터는 마이너스 1로 바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션 2에 할당된 칩 코드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되는 것입니다. 제로를 곱해주면 칩 코드 모두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1을 곱하면 칩 코드와 동일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코드들을 더할 것입니다. 각각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제로 더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비트도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싱 한 것입니다. 멀티플렉싱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전송 데이터를 플렉싱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신단 차원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CDMA에서의 디멀티플렉싱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싱 된 데이터가 수신된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디멀티플렉싱 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수신되면 스테이션에 할당된 칩 코드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 각각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신된 데이터에 칩 코드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2에 할당된 칩 코드 B인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 칩 코드 C를 곱해줄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 D라는 칩 코드, 즉 스테이션 4에 할당된 칩 코드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입니다. 역시 4개의 수치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4개의 수치를 더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4개이기 때문에 4로 나눌 것입니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은 다시 비트 제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역시 비트 제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로는 사이런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플러스 1은 비트 1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테이션 1이 전송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싱 된 데이터로부터 스테이션 2가 전송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낼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스테이션 4가 전송한 데이터를 멀티플렉싱 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DMA에서의 디멀티플렉싱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월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월시 테이블은 월시 코드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칩 코드를 만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월시 코드 1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시 코드 1은 플러스 1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다시 월시 코드 2는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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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 바로 표현될 것입니다. 플러스 1의 반은 마이너스 1로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바, 마이너스 1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칩 코드 2개를 만든 것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2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월시 코드 4는 즉 다시 말하면 칩 코드 4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으로 와서 그대로 wn, 또 하나의 블록이 그대로 wn, 또 하나의 블록이 그대로 wn, wn에 바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칩 코드 하나, 둘, 셋, 넷, 즉 칩 코드 4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월시 코드와 칩 코드와의 관계,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예제 12의 6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칩 코드 만드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2개의 스테이션이 사용될 경우, 4개의 스테이션이 사용될 경우에 칩 코드를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개의 스테이션이 사용되는 경우 4개의 칩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2개의 스테이션이 사용되는 경우 2개의 칩 코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미 만든 내용입니다. 2개의 칩 코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모으면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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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4개의 블럭을 이용해서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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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 바를 표현하면 칩 코드 4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칩 코드 8개, 16개 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FDMA 방식,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채널을 3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입니다. 채널을 디비전 나누는데 주파수 차원에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채널의 대역폭은 서로 다른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이 3개인 경우에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어베이러블 밴드 입수를 3개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파수 대역이 각각의 스테이션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션은 각각의 스테이션에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널이 구분되는 방식인 것입니다.